The Debate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언어라는 게 참 재밌어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drive safe라고 말하는데 어떤 문법 책에서는 틀렸다고 하고 또 어떤 곳에서는 괜찮다고 하거든요. 맞아요. 정말 헷갈리는 부분이죠. 오늘 저희는 바로 이 흥미로운 모순의 중심에 있는 무표 부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무표 부사란 우리가 부사하면 흔히 떠올리는 -ly 같은 특별한 표시 없이 형용사와 형태가 똑같은 부사를 말하는데요. drive safe에서의 safe가 바로 대표적인 예죠. 이 표현들이 사실은 영어에 아주 오랜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자료를 바탕으로 오늘 논의의 핵심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과연 이 무표 부사는 고대 영어의 흔적을 간직한 고유한 문법적 범주로 인정하고 존중해야 할까요? 아니면 현대 영어의 불규칙한 예외, 혹은 단순히 형용사가 부사처럼 쓰이는 용법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까요? 저는 무표 부사가 단순한 예외가 아니라 그 자체로 역사적 깊이와 독자적인 뉘앙스를 전달하는 고유한 문법 범주라고 생각해요. 언어의 살아있는 역사, 그 자체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죠. 저는 그 역사적 배경도 흥미롭지만 현대 언어학적 관점에서 볼 때 수식 대상에 따른 기능적 역할, 즉 형용사의 부사적 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더 명확하고 실용적이라는 입장을 가지고 나왔어요. 굳이 복잡한 새 범주를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제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많은 분들이 무표 부사를 현대에 생긴 문법 파괴 현상처럼 오해하시는데 사실은 정반대예요. 이건 오히려 고대 영어의 원형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말 그대로 살아있는 화석 같은 존재거든요. 자료에서도 지적하듯이 고대 영어에서는 형용사와 부사가 원래 같은 형태를 공유하는 게 아주 흔한 일이었어요. 우리가 지금 부사의 표준처럼 여기는 그 리 형태는요, 사실 중세시대에 프랑스어와 라틴어의 영향을 받아서 당시 지식인들 사이에서 뭐랄까, 세련된 유행처럼 번져나간 일종의 외래 양식이었던 셈이죠. 생각해보세요. fast, hard, safe, slow 같은 아주 기본적인 단어들은 그런 언어적 유행의 거센 물결 속에서도 자신의 고대 형태를 꿋꿋하게 지켜내면서 오늘날까지 살아남은 거예요. 이건 정말 대단한 생존력 아닌가요? 그래서 이러한 단어들을 단순히 현대 문법의 예외나 오류로 치부해버리는 건 언어가 수백 년간 걸어온 진화의 과정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이 단어들의 역사성을 존중하고 독자적인 문법 범주로 다루어야만 그 안에 담긴 미묘한 뉘앙스와 언어적 깊이까지 온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와, 그 설명을 들으니 정말 언어의 고고학자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드네요. 살아있는 화석이라는 비유도 정말 와닿고요. 그 역사적 배경이 굉장히 흥미롭다는 점에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해요. 다만 그 역사적 사실이 오늘날 영어를 사용하고 배우는 사람들에게 가장 효율적이고 명확한 설명 방식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이 달라요. 저는 핵심이 문법적 범주의 이름에 있는 게 아니라 그 단어가 문장 안에서 실제로 하는 기능에 있다고 보거든요. 즉, 그 단어가 어떤 대상을 수식하는가가 본질이라는 거죠. 자료에 나온 예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The driver is safe 라는 문장에서 safe는 주어인 driver의 상태가 안전하다는 걸 설명하는 형용사 보어예요. 이건 명확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논의하는 drive safe에서 safe는 동사인 drive가 일어나는 방식을 설명해요. 안전하게 운전하라는 뜻이니까요. 이건 명백히 부사적 역할이죠. 이렇게 기능적으로 접근하면 무표 부사라는 별도의 복잡한 용어를 굳이 만들지 않더라도 일부 형용사는 동사를 꾸며주는 부사처럼 쓰이기도 하는구나 라고 충분히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거든요. 이게 불필요한 문법적 복잡성을 줄이고 특히 언어 학습자들의 효율을 높이는 훨씬 더 실용적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잠깐만요. 방금 충분히 명확한 설명이라고 하셨는데 바로 그 지점에서 의견이 갈리는 것 같아요. 과연 그 기능적 설명이 drive safe와 drive safely 사이에 존재하는 그 묘묘한 어감 차이까지도 담아낼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게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자료에서도 지적하듯이 친구나 가족에게 헤어질 때 조심해서 가 라는 의미로 던지는 drive safe는
굉장히 친근하고 직접적이며 간결한 느낌을 줘요. 따뜻한 충고처럼 들리죠. 그렇죠. 반면에 고속도로 표지판에 쓰여 있는 Drive Safely는 어떤가요? 훨씬 격식 있고 공적이며 다소 거리가 느껴지는 규범적인 경고에 가까워요. 이처럼 살아있는 언어 속에서 느껴지는 생동감 넘치는 어감의 차이야말로 이 단어들이 단순히 형용사의 부사적 용법이라는 기능적 설명만으로는 포착할 수 없는 독자적인 지위를 갖는다는 강력한 증거 아닐까요? 네, 그 뉘앙스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은 저도 인정해요. 하지만 그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 반드시 별도의 문법 범주가 필요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건 문법의 영역이라기보다는 화용론, 즉 언어 사용의 맥락 문제에 더 가깝다고 봐요. 다시 말해서 구어체와 문어체, 비격식체와 격식체라는 상황적, 문체적 선택의 문제라는 거죠. 문법적으로는 여전히 형용사가 부사의 기능을 하는 예외적 용법으로 설명하면서 다만 이 용법은 비격식적인 구어체에서 더 친근한 느낌을 주기 위해 자주 쓰인다고 부연 설명을 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굳이 새로운 범주를 만들어 문법 체계를 복잡하게 만들 필요 없이 기능이라는 큰 틀 안에서 상황에 따른 뉘앙스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더 간결하고 뭐랄까 우아한 설명 방식 아닐까요? 글쎄요, 그 간결함이 오히려 언어가 가진 풍부함을 놓치게 만드는 건 아닐까요? 그 뉘앙스가 단순한 스타일의 문제가 아니라 이 단어들이 언어 시스템에 얼마나 깊이 뿌리박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자료에 제시된 여러 관용구를 한번 보죠. 예를 들어 fall flat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공연이 완전히 실패했다고 할 때 쓰는 말인데 이걸 만약 fall flatly라고 하면 의미가 완전히 어색해져요. 그냥 평평하게 떨어지다라는 물리적 묘사가 되어버리죠. 여기서 flat은 flatly의 대체제가 아니라 완전한 실패라는 고유하고 추상적인 의미를 만들어내는 대체 불가능한 핵심 부품인 거예요. 이런 예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run deep, stand tall, come clean 같은 표현들 모두 마찬가지죠. 이 수많은 관용구의 심장부에 무표 부사가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이야말로 이것이 단순한 예외나 용법의 문제가 아니라 영어라는 언어 시스템에 깊숙이 통합된 고유한 일부임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라고 봅니다. 관용구는 확실히 까다로운 문제네요. 그 지점은 확실히 설득력이 있어요. 하지만 다른 관점에서 보면 어떨까요? 관용구는 그 자체로 하나의 덩어리로 굳어진 표현이라서 일반적인 문법 규칙을 증명하는 근거로 삼기에는 오히려 부적절한 면이 있거든요. 관용구는 종종 문법의 일반 규칙을 깨뜨리기 때문에 관용구인 경우가 많으니까요. 더 중요한 문제는 이 무표부사를 하나의 일반화된 규칙으로 다루려고 할 때 발생하는 혼란이에요. 자료에 나온 work hard와 work hardly의 예를 들어보죠. hard는 열심히라는 뜻의 무표부사로 잘 쓰이지만 여기에 마이너스 리를 붙인 hardly는 거의 모모한타는 전혀 다른 의미의 부정어가 되어버려요. 이건 형태는 비슷하지만 의미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단어로 취급해야 하는 경우죠. 이런 사례는 무표부사를 하나의 통일된 범주로 묶어서 설명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줘요. 차라리 hard, fast, late 같은 개별 단어들이 가진 고유한 특성과 용법으로 접근하는 게 더 안전하고 정확하지 않을까요? 일반화할 수 없는 예외들을 억지로 하나의 범주로 묶는 것은 오히려 더 큰 혼란을 낳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개별 단어의 특성으로만 접근하면 언어의 체계적인 변화와 그 안에 담긴 더 큰 패턴을 놓치게 돼요. 저는 오히려 교육적으로도 그 역사적 배경과 체계를 설명해 주는 것이 학습자에게 더 깊은 이해를 준다고 믿어요. 예를 들어 자료에 나온 The sun shines bright와 The sun shines brightly의 미묘한 차이를 단순한 기능적 접근만으로 설명하기는 정말 어렵거든요. 하지만 역사적 관점을 도입하면 명확해져요. 자료에 따르면 bright는 고대 영어의 흔적이 남아서 보어적 성격을 강하게 가져요. 즉, 태양이 빛나는 그 결과로 주변 세상이 환해졌다는 상태를 강조하는 뉘앙스가 있는 거죠. 주어의 상태를 보충 설명하는 느낌이랄까요? 아, 결과로서의 상태? 네, 그렇죠. 반면에 whilely가 붙은 brightly는 빛나는 방식이나 과정,
그 자체가 강렬하다는 순수 부사적 의미를 전달해요. 이렇게 단순한 기능론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언어의 복잡성과 깊이를 인정하고 그 역사적 배경을 탐구할 때 학습자들은 비로소 단어의 피상적인 의미를 넘어 언어의 진정한 입체감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해요. 그 설명 정말 섬세하고 학술적으로는 굉장히 매력적이네요. 결과와 방식의 차이라. 하지만 저는 다시 학습자 입장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봐야 한다고 봐요. 그런 미묘한 차이는 사실 원어민 중에서도 언어에 아주 민감한 사람이 아니면 구분하기 힘든 영역인데 영어를 배우는 초급 학습자에게 이런 설명을 하는 것이 과연 효과적일까요? 오히려 문법은 너무 복잡하고 어렵다는 인상만 심어주면서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어요. 그보다는 어떤 동자 뒤에 오는가, 무엇을 꾸며주는가라는 기능적 설명이 훨씬 직관적이고 실용적이라는 거죠. 자료에서도 언급된 감각동사의 예를 들어볼게요. You look good은 당신의 외모, 즉 상태가 좋아 보인다는 뜻이고 You look well은 당신의 건강 상태가 좋아 보인다는 의미잖아요. 여기서 good과 well은 다른 단어지만 둘 다 주어의 상태를 설명하는 형용사 보어 역할을 한다는 기능적 공통점이 있어요. 이렇게 수식 대상과 그에 따른 의미 변화에 집중하는 것이 언어를 효과적으로 배우고 사용하는데 훨씬 더 직접적인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무표 부사라는 새로운 범주를 도입하고 그 깊은 역사적 배경까지 설명하는 것은 교육적 명료성이라는 중요한 가치를 희생시키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교육적 명료성도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언어의 본질적인 복잡성을 인위적으로 단순화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교육일까요? 쉬운 설명이 항상 옳은 설명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I feel bad와 I feel badly의 차이도 마찬가지예요. 기능적으로만 보면 둘 다 이상해 보일 수 있지만 우리는 I feel bad가 기분이 안 좋다 또는 미안하다는 감정 상태를 나타낸다는 걸 알죠. 반면 I feel badly는 현대 영어에선 거의 쓰이지 않지만 고전적으로는 손에 감각이 무디다처럼 촉각 능력이 떨어진다는 의미로 쓰일 수 있었어요. 이런 섬세한 차이를 단순히 형용사의 부사적 용법이라는 하나의 틀로 뭉뚱겨 설명하면 언어가 가진 정교한 표현력을 결국 놓치게 되는 거예요. 무표부사를 고유한 범주로 인정하자는 제 주장은 언어의 이런 복잡성을 회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하려는 시도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저는 바로 그 지점이 우리가 왜 개별 단어의 용법을 익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이유라고 봐요. feel bad가 유감이나 미안함이라는 뜻을 갖는 것은 bad라는 단어가 feel이라는 특정 동사와 만났을 때 생기는 거의 관용구에 가까운 용법이지 무표부사라는 일반 범주가 가진 속성 때문은 아니잖아요. 오히려 무표부사라는 상위 개념을 섣불리 설정하면 학습자들은 safe를 보고 drive safe가 가능하니까 beautiful을 보고 think beautiful도 가능하다고 잘못 유추할 위험이 커져요. 하지만 기능적으로 접근하면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죠. beautiful은 동작의 방식을 설명하는 부사적 용법으로는 쓰이지 않기 때문에 ly를 붙여 sing beautifully라고 해야 한다고 쉽게 가르칠 수 있어요. 특정 단어 몇 개의 예외적인 용법을 일반적인 문법 범주로 승격시키는 것은 실용적인 면에서나 교육적인 면에서나 장점보다 단점이 더 크다고 봅니다. 결국 오늘 논의는 무표부사를 영어의 긴 역사 속에서 자연스럽게 살아남은 고유한 유산으로 존중할 것인가? 아니면 현대 문법의 틀에 맞춰 정리해야 할 불규칙한 예외들로 볼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관점의 차이인 것 같네요. 저는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어요. 무표부사는 고대 영어에서 유래한 명백한 역사적 산물이고 현대 영어에서도 특유의 간결함과 생동감이라는 고유한 뉘앙스를 전달하는 독자적인 문법 단위로 존중받아야 마땅해요. 이들의 고유한 지위를 인정하고 그 역사적 맥락을 함께 이해할 때 우리는 비로소 언어의 진화 과정과 그 안에 담긴 풍부함을 온전히 파악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 역시 무표부사가 가진 역사적 가치와 흥미로운 배경 이야기는 충분히 인정하고 존중해요. 하지만 현대 언어를 분석하고 교육하는 도구로서의 문법을 생각할 때는 기능적 명료성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결국 어떤 대상을 수식하는가라는 명확하고 보편적인 기준을 통해 이 현상을 일부 형용사의 부사적 용법으로 이해하는 것이 학습자의 혼란을 줄이고 언어 사용의 실용성을 높이는 가장 효과적인 접근 방식이라고 결론 내리고 싶네요. 문법은 박물관에 박제된 규칙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살아 숨쉬는 언어를 설명하기 위한 합리적인 도구여야 하니까요. 오늘 논의는 하나의 언어 현상을 역사적 유산의 관점에서 깊이 있게 들여다볼 것인가 아니면 현대적 실용성의 관점에서 명료하게 재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의미 있는 시각 차이를 잘 보여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두 관점 모두 영어가 고정된 규칙의 집합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고 새로운 의미와 뉘앙스를 만들어내는 살아있는 생명체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죠. 오늘 저희가 참고한 자료에는 이 무표 부사와 감각동사와의 관계라든지 유사보어라는 개념 등 저희가 다루지 못한 더 깊이 탐구해 볼 지점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대화가 언어의 규칙 이면에 숨겨진 역사와 기능을 함께 고민해 보시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